이거 자 이제 합니다. 미안 시작이 너무 귀엽다. 안녕 여진이. 그래 인사해줘.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보고 이 뒤에 우리는 향가도 배울 거고 고려가요도 배울 거고 시조도 배우기 때문에 먼저 흐름을 익혀두고요.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국어는 역사를 좀 잘 알아줘야 돼. 적어도 삼국시대 다음이 무슨 나라인지 고려 다음이 무슨 나라인지 정도 알아야 되거든. 자 가볼게. 맨 처음에 이 우리나라 중에 문학 중에 서정문학이라 하면 개인의 정설 노래 소설 말고 시의 문학의 흐름은 맨 처음에 원시종합 예술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때는 그러니까 개인적 성격이 없고 다 우리를 다스릴 왕 좀 내려주세요. 좀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어떤 주인적 성격이 강한 원시종합 예술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이 이제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요 1, 2번을 묶어서 고대의 가요라고 합니다. 즉 삼국시대 이전까지는 문학 작품이 있기는 하나 이때는 문자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남은 것도 거의 없고 남은 걸 해봤자 그냥 한 몇천 년을 퉁쳐가지고 고대가요로 그냥 묶어버린다는 뜻이야. 즉 별게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본격적인 서정문학의 꽃은 요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 중에서 향가가 우리가 배울 작품이죠. 오늘 제목매가 삼국시대에는 향가랑 한시가 줄을 이뤘는데 한시는 한자로 쓰여진 시를 그냥 한시라고 하고 향가는 향찰이라는 어떤 특정한 표기법을 써서 쓴 시를 향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시는 안 배우고요. 향가만 배울 거예요. 왜? 한시로 쓰여진 시는 그냥 중국 애들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거랑 비교되게 어떻게든 우리말로 써보려는 노력을 한 향가가 있거든. 그럼 우리나라 국어, 우리나라 문학을 배우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이 한시가 더 가치가 있겠어? 향가가 더 가치가 있겠어? 당연히 향가가 더 가치가 있겠죠. 우리말, 뭔가 우리나라의 무언가로 표기를 해보려는 뭔가 시도를 하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흔적이니까. 그래서 향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 시조, 그 다음에 현대시, 자유시는 즉 현대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시조랑 같이 가사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시대 구분을 보면 삼국시대, 고려, 그 다음에 얘는 조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향가는 어느 시대? 삼국시대. 근데 그 중에서 신라시대 때 쓴 작품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그 외의 작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가요나 뭐 시조도 사실 정확하게 뭐 얘는 무조건 조선, 얘는 무조건 고려가요라고 할 수는 없어. 조금 걸쳐. 이 향가도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초기 때까지 흔적이 남아있고 얘도 고려가요도 삼국시대 말기 때부터 시작돼서 조선시대 초기 때까지 살짝 흔적이 남아있고 요 시조도 고려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 조금 흔적이 남아있고 이렇게 좀 걸치긴 하거든. 걸치나 이 시대의 나라별로 대표적인 작품은 얘는 삼국시대, 고려가요는 고려, 그다음에 시조랑 가사는 조선으로 한다. 요 세 개는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 향가랑 시조 형식적 특징 비교하는 게 나왔을 때 향가가 먼저 아니면 시조가 먼저? 라고 묻는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향가지. 향가가 삼국시대니까 요게 돼야 돼. 왜냐면 이제 시조를 배우고 나면 오늘 작품 좀 분석을 하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이 향가라는 거, 이 뒤에 고대가요는 내가 별로 특징적인 게 없다고 했었고 주실적 성격이 강하니까 요거 말고 우리 서정문학의 뭔가 꽃 시작인 요 향가 때부터 형식적 특징이 계속 계승이 돼요. 계승이 된다는 거는 형식적 특징을 계속 발전해서 이어가. 즉 향가의 형식적 특징이 시조에서도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대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야. 무조건 향가가 먼저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 형식적 특징 얘기할 때 안 헷갈립니다. 자, 요거 세 개는 그 내가 향가 안에 비오는 거 있을 거야. 거기다가 같이 적어주세요.
뒤에도 계속 향가에 대해 설명할 때 형식 특징을 같이 그 칸에도 적을 거니까 칸을 좀 남겨두세요. 여백을. 뭐 많이 써요? 그거는 필기가 맞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쌤이 쓰는 거, 쌤이 적으라고 하는 거 최대한 다 받아 적어요. 그래서 여기도 칸 보면 여러분을 위한 다 필기 칸이 필기 칸.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요 칸이 꽉꽉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쁘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세요. 향가라는 거는 내가 향찰이라는 어떤 우리말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한 표기법으로 쓴 거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내가 갖고 온 거고 다 적지 말고요. 한번 설명을 쭉 해줄 테니까 듣고 쌤이 체크해주는 거, 밑줄 쳐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적으세요. 내가 이걸로 밑줄 쳐주는 거. 자, 향가라는 게 뭐냐면 이 한자의 의미랑 뜻을 우리말로 국어 어순대로 적은 거, 얘를 향찰이라고 하는데 이 향찰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도 뭔가 이 한자를 우리대로, 우리나라 식대로 뭔가 해보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있었어. 그래서 이거 같이 적어주세요. 이전에 이두라던가 구결이라던가 하는 표기법도 있었어요. 근데 향찰이 왜 중요하냐면 얘네는 전부 국어 어순이 아니라 뭔가 우리말로,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랑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해보고자 하긴 하는데 받아 적을 때 어순을 중국어 어순대로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할 때 주어가 먼저 나와, 뭐 동사가 먼저 나와. 주어. 근데 이게 영어로 가면 어순이 달라지잖아. 그치? 중국어로도 가면 어순이 달라지거든? 즉, 우리말대로 하면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중국어로 가면 어순이 반대로 가요. 즉, 이 이두랑 구결은 뭔가 우리말로 한자는 그냥 빌려 쓰고 우리말을 뭔가 표현해보고자 하기는 하는데 그게 완벽하진 않고 어순이 중국어 어순으로 남아있는 한계가 있었다. 근데 이 향찰이라는 거는 이 순서대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표기법이야.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훈민정음은 완전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지, 독자적으로. 근데 이전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한국어로 하는데 이거를 받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 전부 다 한자로 적었다고요. 근데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한자는 어느 나라의 문자야? 중국의 문자잖아. 그러니까 이 중국어랑 우리나라 말은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있고 어휘가 있고 문화가 있잖아. 그걸 한자로 100% 표현을 못한다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나라만의 것으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거야.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그 시도가 이런 이두, 구결, 향찰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훈민정음 창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 이두랑 구결은 이 어순을 우리나라 말의 것으로 사용하지 못했어. 근데 향찰은 그걸 해냈어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썼다는 거. 요거 필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한가라는 거는 언제부터 공유됐냐? 신라 때, 삼국시대 신라 때부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고려 초까지 기록이 됐다. 요거 같이 필기 해주세요. 다시 향가의 포인트는 무조건 향찰로 표기되어 있어야지만 그게 향가야. 근데 그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의미랑 뜻을 빌려서 우리나라 말을 국어 어순대로 적은 거를 향찰이라고 합니다.
썼나요? 자,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 유인물의 그 표기 방법에 대한 설명드리길래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는 한글이 쓰였으니까 오히려 한자가 어렵잖아. 한자어만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한글이 짱이야 하는데 이때 조상님들은 훈민정음 창제되기 전이라서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구두로만 하던 거를 표기로 살려보고자 이 말맛을 살려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셨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 향찰이고 그래서 이 향찰이라는 거는 표기법이 굉장히 많거든? 그냥 이건 그런 게 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음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훈독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음차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훈차라는 게 있어. 이 향찰이라는 표기법을 쓰는데 이 향찰이라는 표기법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가 있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향찰이라는 게 한자의 의미랑 뜻을 그냥 빌려다가 쓰는 거라며. 그래서 뭐냐면 혹시 이 한자 무슨 한자인지 아는 사람? 일은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 날일. 그럼 날일이 있으면 여기서 소리 나는 부분은 어디야? 그럼 얘가 음이야. 이게 소리라서. 뜻은 말. 요게 뜻이라서 뜻 숫자를 써서 얘가 훈이야.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얘를 빌려 쓰냐 얘를 빌려 쓰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 말을 표기에다 적을 건데 우리나라 말 문자가 없으니까 한자는 다들 양반들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권력층들이 배웠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쓰는 건데 갖다 쓰는 방법이 얘를 그대로 갖다 쓰느냐 얘랑 뭐 소리만 갖다 쓰느냐 얘의 뜻만 갖다 쓰느냐 소리만 갖다 쓰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었던 거야. 자, 맨 첫 번째 음독은 뭐냐면 얘를 소리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일자에 일자를 그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훈독은 다시 뜻을 소리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훈독으로 썼다 할 때는 날이라는 글자, 날이라는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훈독을 한 거야. 그럼 반대로 음차, 훈차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약간 비속어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또라이야. 그 내가 조상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게 여기야. 얘는 뭐냐면 음차를 쓸 건데 즉 여기에서 날일자에서 이 일부분을 갖다가 쓸 건데 여기에서 일은 뭐야? 1일, 2일, 3일 할 때 그 일이지. 그럼 적어도 음독하거나 훈독할 때는 이 날일자의 1일, 2일, 3일이라는 일 그 의미로 쓸 거고 그대로 쓸 거고 훈독할 때 이 훈독은 여기서 날일 할 때 이 나다 뭔가 태어나다 혹은 뭐 그 1일, 2일 그 똑같은 뜻으로 그대로 갖다가 쓸 거예요. 근데 이 음차랑 훈차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소리를 쓰긴 쓸 거야. 근데 다른 뜻을 쓸 거야. 예를 들면 얘가 일이지? 근데 내가 오늘 일이 너무 빡세네 의 의미로 중간에다가 이걸 쓰는 거야. 즉 동음이어서 하는 거예요. 저 일 한자를 써놓고 월크의 의미로 쓰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읽는 사람들이 해독을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이게 음독일까 훈독일까 음차일까 훈차일까 때려 맞춰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 맥락상 이거를 1인의 의미로 쓴 걸까? 일하다의 의미로 쓴 걸까? 무슨 의미로 쓴 걸까? 그 일도 진짜 뭔가
업무를 할 걸까? 아, 오늘 뭔가 하루가 고되네의 의미로 쓴 걸까? 맥락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야. 이게 음차야. 훈차도 똑같아. 저 날일자를 갖다 쓰는데 소리만 갖다 쓰고 날이라고 쓴 다음에 얘를 뭐 예를 들면 진짜 날 가져줘 이 의미를 써놓고 일자를 갖다 써놓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해석할 때 저게 훈독일까 음차일까 훈차일까 이게 무슨 맥락으로 쓴 건가? 갑자기 나리를 가져줘? 나리를 가져줘가 무슨 말일까? 뭔가 하루를 가져달라는 상징적 의미인 걸까? 아니면 훈차로 나를 가져달라는 걸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즉 향찰이라 함은 우리가 뭔가 이두구결 이렇게 우리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로 표현해보려는 수많은 노력 중에 가장 발전된 버전이긴 해. 근데 가장 발전된 버전이라도 이런 고됨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평민층이 쓸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조선 후기 이전의 대부분의 시들은 고대 시라고 하는 것들 향가, 뭐 시조, 가사, 고려가요 뭐 이런 애들은 대부분의 향유층들이 전부 권력층들, 즉 공부를 한 사람들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작자미상 혹은 여성 화자들이 쓴 작품을 손꼽게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들은 전부 그냥 양반들이 썼다. 고려 때는 고려 때는 권문세족들, 뭐 삼국시대 때는 뭐 화랑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썼다. 즉 평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겠다. 왜냐면 이때 당시 향가 쓰려면 이 중에서 골라 써야 돼.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우리말을 어떻게 해야지 잘 살릴지 고민하면서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버전을 보고 와 정말 수월하겠네 하는 게 원래 원문으로 따지면 외계어같이 생겨가지고 아예 못 읽어. 근데 걔를 적당히 중세국어 버전으로 즉 조선시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버전으로 좀 풀이된 거를 여러분한테 수록돼서 배우게 시키는데 그것도 사실 여러분 중세국어를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 풀이가 안 돼서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버전은 굉장히 풀이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 럭키다. 일단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 이만큼 수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향가도 대부분 향유층들은 전부 승려라던가 파란이라던가 이때 당시 귀족 신분인 사람들만 그게 가능했다. 얘는 그냥 이런 종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만큼 조상님들이 고생을 하셨다 정도를 알아주세요. 자, 그럼 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이 뭐냐면 향가는 발전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발전했냐면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를 써서 숫자가 커질수록 가장 점점점 발전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10구체 향가를 가장 정제된 향가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정연미가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필기를 해두세요. 어디에 필기를 하냐면 요 19체 향가 부분만 필기를 하세요. 내가 밑줄 친 부분만. 19로 된 가장 정제된 향가라고 한다. 여기만. 19라는 거는 10줄로 이해하면 돼. 향가는 무조건 10줄로 이루어진 게 규칙이다. 그래서 향가라는 문화 형식이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배우고 이 19체 향가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제망매가고 그래서 제망매가는 향가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고 형식적 특징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19체 향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요 3단 구성이 있는데 자, 제망매가 구성 제망매가 3단 구성 뭐예요? 제망매가 3단 구성? 네 줄 두 줄인데 그게 뭐예요? 네, 앞에 적어 기성. 사문보. 자, 기성 결로 이어지는 이 3단 구성이 19제 향가 중의 특징이고 이게 자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얘가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형태로 계승됩니다. 즉 19체 향가에서 이 3단 구성이 시조까지 조선시대까지 계승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낙구 첫머리에 아으 같은 감탄사를 꼭 쓰는 게 규칙이고 여기서 감탄사는 음절 개수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시조로 가면
무조건 종장 첫머리에 사문보 쓰는 세 글자로 굳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요 낙구 첫머리에다가 요 특정한 문구를 박아놓는 거 이것도 나중에 계승이 될 거예요. 정리하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요 감탄사 가지는 거, 그 다음에 10줄로 이루어진 거, 삼방구성 보이는 거, 요게 시프치 향가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대로 대부분의 내용은 이 한가 가지고 대부분 귀족들이 쓰니까 귀족들이 쓰면 주제에 그냥 뻔한 거야. 대부분 임금님을 향한 찬양, 나의 충성심 어필,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저를 좀 써주시겠어요? 혹은 뮤베 가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속상해. 아니면 자연 시골로 가가지고 이 자연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마치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이 마음 짱이야. 뭐 요 정도의 주제예요. 자연 친화적 태도, 그다음에 뭐 충심, 유교적 사상이 드러나는 태도, 뭐 요 정도. 그리고 향가 때는 자, 얘 어느 시대 작품이라고? 조선, 고려, 찍지 말고. 자, 향가. 삼국. 향가 삼국시대는 삼국시대 중에 어느 나라? 신라. 신라 시대가 가장 강하다고 했죠. 신라 시대는 이건 역사죠. 신라 시대 때 국교는 불교입니다. 신라 시대 때 국교는 불교입니다. 조선 시대에 와서 유교가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게 작품의 주요 내용을 이룹니다. 제목에서도 미터찰 그리고 월명사라는 승려가 쓴 거지. 다시 정리, 얘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요 주제는 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쓸 필요 없고, 특징이 뭐냐? 무조건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주술성을 띠는 게 주다. 요거는 적어주세요. 얘는 시프체 향가의 내용적 특징이에요. 내용적 특징.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술성을 띠고 있는 거. 주술성이라는 거는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요즘 아직도 그거 하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RMVD라고 해가지고 같은 말을 약간 세뇌시키듯이 계속 목표를 하고 머릿속에 뭔가 각인을 시키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약간 쌤 중딩 고딩 때 엄청 유행했던 그래서 RMVD, 서울대 입학 뭐 이런 거 엄청 있었거든? 약간 이런 거야. 거울 보면서 나는 아이유가 닮아진다. 나랑 아이유는 닮아진다. 나랑 아이유는 닮아진다. 이거를 한 1000일을 하는 거야. 그럼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렇게 막 1000일 했더니 점점 내 얼굴에서 아이유가 보여. 뭐 이런 이런 거거든. 이게 주술성이에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 내 걸 만들 거야. 너 내 남친 된다. 이걸 한 100일 동안 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뤄내면 이 주술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그 주술성이랑 의미는 그겁니다. 뭔가 기원 혹은 뭐 기도 뭐 이런 거요. 자, 요게 19세 향가의 내용적 특징이었고, 작가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여기 다 볼 필요 없고 귀족, 그 다음에 신라 시대 때 국교가 불교라고 했잖아. 근데 이 승려라는 것도 지금도 비슷한데요. 지금도 그 종교적 뭔가 관련 일하시는 분들 있지. 목사님이라던가 신부님이라던가 뭐 스님이라던가 대부분 대학교를 나와야 돼. 특히 그 관련 학과를 나와야 돼. 혹은 신부님이 되려면 적어도 7년인가 12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 거기서 통과를 해야지만 신부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려고 해도 기독교 학과를 나온 다음에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3년 이상의 과정을 거친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는 거고, 스님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 그 수도승 과정을 뭔가 몇 년 동안 거친 이후에야 뭔가 정식 스님이 된다고. 즉 뭔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이때도 비슷했어. 이때 당시에 승려, 즉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평민들이 스님이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스님들이 하는 게 불교 경전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 그 공부하고 불교 이론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부처님을 향해 공양되고 이런 사람인데, 그걸 하려면 불교 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이때 당시 문자 뭐라고? 한자 읽을 줄 알아야지 불교 경전을 연구할 수 있지. 즉 평민들은 쉽게 하지 못했어. 대부분 귀족 출신인데 불교에 뭔가
감옥파여서 승려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지. 즉 그냥 다 귀족 출신이거나 귀족들. 이 여성이라고 하도 이 귀족들이랑 어울리는 기녀들이거나 혹은 귀족들의 안방 마님들, 부인들, 결국 다 귀족 그리고 귀족 그 주변 사람들만 작품을 썼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이 향찰이든 한자든 뭐라도 기록을 남겼겠지? 기록으로 남겨야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보겠지. 그래서 그래. 즉 대부분 내용적 특징도 귀족적인 사상이 강하고 이 주향이층도 대부분 귀족이거나 귀족이 승려가 된 사람들이거나 귀족 부인들이 대부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진 작품에는 이 승려 출신이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 특징에서 이 불교 사상이 강하게 드러나고 대부분 이 향가는 월명사라는 우리 제망매가를 쓴 사람이랑 그 충담사라고 다른 승려가 있어. 이 두 분이 하드캐리. 이 두 분이 현재 남아있는 향가 중에 3분의 2를 썼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향가를 이 불교적 사상이 강하다고 하는 거야. 사실은 몰라. 우리가 진짜 향가 당시 삼국시 사람들이 불교적 내용을 많이 담아 썼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현재 남아있는 기록만 봤을 때는 승려가 쓴 작품들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이 강했겠구나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향찰이라는 표기를 함으로써 향찰이라는 아까 표기법을 씀으로써 우리나라를 주체적으로 외래 문화를 수용했다. 요게 특징이야. 주체적으로 외래 문화를 수용했다는 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너네 요새 무지성이라고 하지. 무지성으로 중국 멋있다 좋아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게 우리나라 정석 문화에 적합한지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쓰는 게 주체적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한자어를 그냥 그대로 한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우리나라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게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국의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 이게 주체성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랑 정서가 당연히 뭔가 우리나라 것을 살려보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정신이랑 우리나라의 문화나 감정이 잘 드러나겠죠. 이 주체성이 포인트입니다. 주체적으로 외래 문화를 수용했다. 요거도 아래 같이 특징 중에 하나로 적어주세요. 여기는 향찬 요 표기법이 주체적으로 외래 문화를 수용한 것이다. 향찰이라는 표기법이 어떤 특징이 있냐? 주체적으로 외래 문화를 수용한 것이다. 네, 여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 고전 시가 중에 특히 향가랑 시조는 내용적인 게 뭐가 없어. 내용이 뻔해.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특징이 문제에서 다 킬러 문항으로 나올 거고 이걸 엄청 헷갈리게 될 거야. 4음본지, 3음본지, 3단 구성인지, 4단 구성인지 막 하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우리 중간고사에서도 형식적 특징 혹은 표현법상 특징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작품들이 있었고 정서 변화랑 내용적 특징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라고 했던 작품들 우리 구분해 놨었어. 그치? 지금 오늘 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형식적 특징에 훨씬 더 집중해서 보세요. 정서 변화도 있긴 하나 그거는 형식적 특징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서 변화이기 때문에 형식적 특징에 훨씬 더 포인트를 두고 헷갈리지 않게 향가 하면 짤짤짤 나올 수 있게 딱딱딱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망매가를 들어가 봅시다. 우리 제망매가 끝나고 10분 쉬고 나머지 2개 하고 10분 쉬고 테스트하고 가고 이렇게 합시다. 너무 좋아하는데? 자, 일단 여기 요 갈래를 아래 핵심 정리 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필기를 해주세요.
잘 다 적었어? 자, 벌써부터 넋을 놓으면 안 돼. 네. 빨리 눈을 이렇게 생기 있게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눈 떠야 돼. 눈에 힘을 빡 줘. 자, 다 필기하셨나요? 오케이, 알았어. 좀 기다려줄게. 다 적었죠? 자, 여기랑 좀 보세요. 자, 이 제망매가라고 함은 월명사라고 아까 말했지만 이 신라 시대 때 승려가 쓴 작품이고 주제는 죽은 부인, 즉 여동생이 이르게 죽인 어린 나이에 죽은 여동생을 슬퍼하면서 기리는 노래예요. 자, 그다음에 갈래는 십부치 한가고 그렇기 때문에 십부치 한가의 형식적 특징 뭐라고? 다시 복습을 해서 십부치 한가의 형식적 특징 뭐라고? 삼동고성 그리고 또 낙후의 가판세. 낙고의 강판성 이거를 십구제 한가 중에 딱딱 제일 잘 지킨 작품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제망매가는 가장 십구제 한가라는 것 자체가 사구제 한가랑 팔구제 한가랑 비교했을 때 가장 정형미가 잘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했었어. 정형미, 형식미라고 하면 그 형식을 잘 지킨 데서 오는 아름다움. 글자수 딱딱 지키고 이 삼단고서 딱딱 지키고 낙구의 감탄을 딱 박아넣으면서 지키는 아름다움. 이게 정형미인 건데 이 제망매가는 이 정형미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정형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문학성도 뛰어나기로 유명한 작품인데 왜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하냐면 이 삶과 죽음의 섭리를 요 자연에 비유했기 때문에 얘가 문학성이 뛰어난 의미가 됩니다. 문학성이 뛰어난 이유가 됩니다. 요 자연에 비유해서 혹은 자연에 형상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추측이 되는 거지. 아, 자연물에 비유했다? 그러면 우리 표현상 특징으로 이제 뭐 나오겠다? 여기 친절하게 알려주죠. 자연물에 비유해서 삶과 죽음의 섭리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했다네? 그러면은 어떤 표현법 썼다? 비유법 썼다. 근데 비유법에서 직윤지, 은윤지는 이제 작품을 봐야겠죠. 즉, 이걸 보고 아 이제 우리 표현상 특징 중에 무조건 비유법을 준비했구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 슬픔이라 하면 당연히 내 여동생이 죽은 슬픔이겠지? 내 여동생이 죽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수능할 건데 이거 다른 종교랑 헷갈리면 안 돼. 은근 있더라고. 신라시대 때 불교는 불교고 월명사는 승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적으로 승을 안 할 겁니다. 이거 은근 시험 문제에서 도교 뭐 이런 걸로 바꿔내는 경우 있거든. 유교 이런 걸로 헷갈리면 안 돼. 무조건 불교적으로 승화하고 불교 중에서도 연애 사상을 기반으로 이 작품의 슬픔을 극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자, 귀찮아. 낭독해 보세요. 끝까지요.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생산기는 예이슨에 머뭇거리고 나는 전날 말도 못하이고 오지 않는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떨어질 것처럼 흥하지 나고 가는 곳 모여졌죠. 아, 이딴 차례에서 만날 나도 또 닦아 기다리겠네요. 그렇게. 자,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끊어줄게요. 1행부터 4행까지 이렇게 1구부터 4구까지로 묶어서 이 다음에 요 5행부터 8행까지를 묶어서 설, 그 다음에 아 리파 차례에서 말만나 여기를 절 이렇게 갑니다. 그 아래다가 기석을 내가 비워놨지. 우리 작품 구성이 쭉 끝난 다음에 내용 정리 다시 해줄게요. 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생사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샘사길 요거 한자 그대로 날새자랑 죽을 사자 삼가 죽음의 길 삼가 죽음의 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기 얘라는 거는 여기 있다는 거고 여기서 여기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이승이에요 이승 이 세상은 근데 어떻게? 지금 내 앞에 삶과 죽음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삶과 죽음 속에 지금 갈림길이 쫙 내 앞에 펼쳐졌는데 어떤데? 머뭇거리네 그럼 머뭇거린다는 거는 내가 뭔가 선택할 길이 명확하면 그냥 힘차게 걸어 나가면 되잖아. 근데 이 갈림길 사이에서 가지 못하고 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죽음이 두렵다는 거야. 죽음이 두렵다는 거야. 즉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언젠가는 죽는데 그게 자연의 섭리인데 당연한 건데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즉 죽기 싫어한다는 거야. 근데 이어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러네. 즉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기 싫어. 그 어떻게든 해서 오래 살려고 막 아득바득 막 몸에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해야지 장수할 수 있는지 막 방법을 막 찾아보잖아요. 그 진시황이 막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죽기 싫어서. 근데 어때? 월명사의 누이는 간다는 말도 나 이제 가 우리 다음 생에 만나 라는 말도 차마 못다 하고 어떻게 가냐 이러는 거야. 즉 다른 사람들 어떻게든 죽기 싫어가지고 아등바등 하는데 너는 어떻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빨리 가 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의 나는 누이야 누이. 즉 죽은 누이가 월명사한테 나는 이제 갈게 나 이제 죽어 라는 말을 못하고 갔다는 거야. 즉 여기 뭐 하는 거야? 너무 이 정도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이른 나이에 죽은 누이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비참하고 지금 막 심정이 복잡미묘한 거야. 다시 모든 사람들은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 사이에서 죽기 싫어서 머뭇머뭇하는데 이 월명사의 나이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월명사의 누이는 이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죽었다는 거예요. 즉 어찌 갑니까? 이거 뭐 말하는 거냐? 이 갑작스러운 누이의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갑니까? 너는 어떻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가니? 즉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였고, 즉 여기서 그럼 이 시적화자, 여기서 시적화자는 곧 월명사죠? 그치? 우리 항상 이 시적화자에 대해서 배울 때 얘는 어때? 시적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시적화자가 시인이랑 일치하는 케이스야. 그치? 여기서 시적화자는 전부 월명사일 거야. 이 월명사는 지금 어때? 기에서의 감정이 정석 어때? 슬프죠. 그리고 안타깝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버린 내 여동생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못 믿겠고 너무 안타깝고 슬픈 거지. 자, 이어서 서로 가볼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진 이처럼. 자,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에 이 가을 바람이 이렇게 샥 하고 부는 거야. 근데 이 바람이 어떻대? 너무 이르대. 이르다라는 거는 너무 빨라. 그러면 어느 가을에 너무 빠른 바람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자, 여기 네모 치시고 얘도 똑같아.
요절을 암시하는 거예요. 요절이라 함은 똑같아요. 일은 죽음이에요. 얘는 일은 죽음. 즉 어느 가을에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불었는데 낙엽이 똑 하고 떨어졌어. 바람이 불어서 똑 하고 떨어졌어. 이에 저에 떨어질 이처럼. 여기서 이에 저에라는 거는 여기 저기에라는 거고 여기저기에라는 거고 이 떨어질 입처럼 떨어질 입처럼 했어요. 여기서 처럼 나오면 당연히 지규법이겠죠. 그럼 이 떨어질 잎은 누구겠어? 누이. 그치? 빨리 이 너무 이르게 죽어버린 이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지.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누이 요절을 이른 바람에라고 하면서 암시를 한 거야. 즉 이거 무슨 말이냐? 가을에 겨울도 아닌데 가을에 너무 빨리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낙엽도 너무 빨리 떨어졌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람이 불 타이밍이 아닌데, 즉 누이가 죽을 시점이 아닌데, 그럴 나이가 아닌데 너무 빨리 바람이 불었고 너무 그런 죽음이라는 암담한 상황이 찾아왔고 그래서 누이가 낙엽이 떨어졌어. 너무 빨리 떨어졌어. 이어서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도 모르는 적, 가는 것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는 A도 별표 치시고 얘는 은유법을 쓴 거예요. 은유법을. 근데 뭘 은유하는 거냐? 맞아. 한 부모에서 태어난, 즉 월명사랑 누이의 사이를 비유하는 거야. 왜냐면 이 낙엽을 죽은 누이에 비유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고 쳐. 얘가 이렇게 있다고 쳐. 얘가 월명사야. 근데 이렇게 휘 하고 바람이 불어서 어느 누이만 낙엽이 돼가지고 휘 하고 떨어진 거예요. 즉 얘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나만 멀쩡하고 오히려 이게 더 작다는 입이었는데 지금 어린 누이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낙엽 떨어져가지고 얘가 바람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즉 이 어린 누이, 이른 누이의 죽음을 시각적으로 이 한 나무에 나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다시 여기 필기해줄게. 어디서부터 먹냐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부터 이해절에 떨어질 입처럼까지 묶어서 어느 바람 이른 바람에부터 여기서부터 입처럼까지 묶어서 얘 뭐라고 적냐? 누이의 죽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에서 낳는데 월명사랑 이 누이는 한 가지 한 부모님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낳는데 가는 곳을 모른대. 여기서 잘 구분하세요. 가는 곳이랑 모르는 조를 끊어서 가는 사람은 누이고요. 이 누이가 가는 곳을 모르는 사람은 월명사예요. 이거 끊어서 구분하세요. 이 가는 곳을
이 가는 사람은 이 가는 곳의 주체는 누이고요. 이 모르는 사람의 주체는 월명사야. 얘가 전부 다 이 간다는 말도 이것도 나도 여러 사람인데 그냥 똑같이 나다라고 쓰고 주어가 생략돼 있는 경우가 지금 여기서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 다시 가는 곳은 누이고 모르는 곳은 월명사. 즉 누이가 이렇게 낙엽 밑에서 떨어져서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갔는데 죽은 거지. 죽은 뒤에 어디로 갔는지 월명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서였고, 그럼 여기서 서에서의 심정도 어때? 긍정적인 상태야? 지금 부정적인 상태야? 부정적인 상태예요. 그럼 이어서 별로 가볼게요. 여기에 별 붙이시고 별을 5개처럼. 얘는 아까 말했듯이 10부채 한가의 형식 특징 중에 하나죠. 낙구에다가 감탄사 쓰는 거. 이 낙구에다가 감탄사 쓰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거 필기하세요. 시상을 전환하는 효과가 있고 시상을 고양하는 효과가 있거든. 근데 얘가 정반대의 의미란 말이야. 자, 필기하고 설명해 줄게. 이제 끝나니까 그렇지? 여기 보세요. 시상을 전환한다는 거는 시상이라는 함은 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전환된다는 거는 앞이랑 같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2번은 고양한다는 거는 업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 속에서 이 앞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던 감정, 정서 혹은 생각을 업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이 1번이랑 2번은 같아 달라? 완전 반대지.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 향가에서 낙구에 감탄사를 썼을 때 앞에 신전에서 확 분위기가 전환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화자가 느끼고 있던 예를 들면 안타까움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혹은 뭐 사랑이라던가 하는 감정이 고조에 이르는, 시상을 고조시키는, 시상이 가장 강조되는 케이스도 있어. 근데 지금 재망매하는 상황이 어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다. 다시 향가에서 낙구에 감탄사 썼을 때 시상을 전환시킬 수도 있고 시상을 고양시킬 수도 있는데 요 제망매가에서는 시상을 전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감탄사를 썼다. 이거 선포구에서 킬러로 나왔어요. 혹시 모르면 다시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시상을 전환시키는 효과로 썼다. 근데 향가에서는 시상을 고양시키는 것도 맞다. 감탄사의 효과로. 자, 다시. 그럼 여기 라고 감탄사 썼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낙부의 감탄사를 시상 전환으로 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서에서 지금 화자의 심정은 계속 슬프고 안타깝고 막 비애감이 느껴지고 다 즉 부정적인 상황이었죠. 슬픔에 몸부림치는 상황이었지. 그럼 분위기 반전돼야지. 어떻게 돼? 극복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자, 이어서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 뒀다가 기다리겠노라. 자, 미타찰 네모 치시고요. 얘는 극락 세 개예요. 극락 세 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생각했을 때 불교 속 천국 정도로 이해하면 돼. 모든 죄를 다 씻고 극락 세계에 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극락 세계로 갈 사람은 누구야? 누이죠. 여기도 잘 구분해주세요. 여기서 이 만날 나에서 시작 화자는 월명사예요. 월명사예요. 자, 이거 뭐 때문에 체크해주는 거냐면 여기 앞에서 나는 간다는 말도의 나는 죽은 누이였어. 근데 여기서 아래 나오는 나는 월명사예요. 요거 두 개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나라고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이 제막내가는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즉 우리가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케이스다. 시적 화자가. 자, 도 닦아서 기다리겠노라. 자, 여기에 밑줄 치고 지금 화자 기다리겠대. 얘 뭐 하는 거냐? 재회에 대한, 즉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기서에서 슬퍼하고 이 안타까워했던 마음, 심정적인 것들을 극복을 했다는 거야. 낙구를 통해서 시선을 확 전환하면서 이제 월명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이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누이는 미터 차례 갔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칠판 보세요 한번. 아까 서에서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것도 모르는다며. 즉 월명사는 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근데 이 결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 누이가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 생각해봤는데 우리 누이는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애였으니까 지옥에 가진 않았겠지. 천국 갔겠지. 무조건 천국 갔겠지. 우리 누이가 천국 안 가면 어디 가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 만나러 천국 가려면 도 닦으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도 닦아가면서 나도 미터 차례 가야지만 너를 만날 테니까 너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나도 열심히 살게. 더 이상 그만 슬퍼하고 우리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나 열심히 살아볼게 하겠다는 거야. 즉 이 미터 차례에서 죽은 누이가 무조건 미터 차례 갔을 거라고 월명사는 굳게 믿는 거예요. 즉 여기가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 극복한 거고, 결국에 이거 뭐야?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 극복하는 거? 이거? 불교죠. 윤회사상이죠. 즉 앞에서 이 너무 누이가 이른 나이에 죽어버린 이 슬픔, 내 핏줄, 내 여동생이 죽어버린 이 슬픔을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다? 이 불교적인 의미로, 불교적 극복으로, 힘으로 극복해보겠다. 왜? 내 누이는 미터찰 갔을 거니까, 내 누이는 천국 갔을 거니까 어떻게든 나 이겨낼 거야. 내가 열심히 살고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미터찰이 갈 테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작품 분석이 끝나고 생각보다 심플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기서까지는 화자의 정서가 이어지다가 결로 가면서 시상 낙구에서 감탄사 나와서 시상 확 전환되는 거, 분위기가 슬픔을 극복하면서 확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요 지규법, 응유법, 그 다음에 바람, 떨어지는 잎, 한 가지 요거 나와가지고 아까 우리 특집에서 나왔었지. 삶과 죽음의 섭리를 자연물에 비유하는 거, 지규랑 응유법 써서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체크하고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슬픔 극복해낸 거, 요거로 정리하면 됩니다. 요거 빠짐없이 다 필기하시고, 다 필기했으면 요 기서결 내가 그 칸 만들어놨죠. 거기 적을 내용 적어줄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이쪽에 적으면 여러분이 보일까? 이쪽에 적을까?
여기 결에서 종교적 승화도 극복이랑 똑같은 거야. 이겨냈다는 거야. 종교적 힘으로. 그다음에 이 제3세관을 보니까 결국은 이 이름 누이 어린 누이의 죽음으로 월명사랑 어린 누이는 헤어졌죠. 즉 이별을 했죠. 근데 이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극복하고 재회할 그 날만을 기다리겠다는 거지. 이거 우리 시험 범위 중에 님의 침묵 있죠. 네. 걔랑 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주제가 같이 겹친다는 거. 요거 엮어서 같이 이해하면 돼. 요거는 총정리할 때 짝 하면서 공통점이랑 차이점도 뽑아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필기 다 하셨나요? 네. 오케이, 10분 쉽시다.